제가 했던 강의 주제 중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약간, 원래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 이번 밴드에서, 메인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 조금씩, 그 메인에서 벗어난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쭉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길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해는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곁가지를 쳐온 내용들 다 이해하지 못하면 힘드실 테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해드릴 이 특강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메인은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씩 알아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잠깐 이거는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지금 써져 있죠. 사이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이클의 지속성과 그 다음에 마중물. 사이클의 지속성이라고 했는데, 사이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지속성, 제가 관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한번 사이클 방향을 틀면은 꾸준히 유지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꾸준히 유지가 된다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되면은, 상승기가 되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억제책을 써주고, 하반기에는 부양책을 써주고, 이걸 갖다가 시장을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가능한 이 진폭을 줄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서 눌러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이 진폭을 줄여줄 수 있다면, 이건 곧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주거 안정과도 연관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줄여주려는 노력은 항상 해요. 정부의 정책이라기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승기에는 억제책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부양책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끔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은 정부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죠, 예전에. 정부가 정권을 다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그 최고는 군사정부 시절이나 그럴 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즉, 정책이 실제 부동산 시장, 정책의 의도가 실제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느냐, 실제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의문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반기 때 시장을 부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부양이 된 적은 거의 없고요. 상승기 때 시장을 누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눌러진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보신 이원 상황, 이 진폭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주고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이 진폭, 하락 진폭과 상승 진폭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이건 정부의 의도한 바대로일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는요, 자, 상승을 해요. 억제책이 나오죠? 그러면은 정체 구간을 들어가요. 또는 심할 때는 하락 구간을 들어가요. 그럼 원래 상승은 이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반기하고 다시 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면 이걸 오히려 넘어가 버려요. 즉,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발생을 해요. 단지 이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정부의 의도가 단기적으로 먹힐 뿐이에요. 한시적이라고요.
그래서 정책은 이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내부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요.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정책 같은 외부 요인으로 시장을 바꾸려고 하면은요, 대부분 반작용이 발생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고요. 즉, 한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을 이렇게 계속 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걸 갖다 그럼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정책을 내놓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시각을 바꿔서 보자면 정부의 정책이 언제 효과를 발휘하고 언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내놓아야 하는가라고 말을 하지만요. 이거는 제가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이 이런데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실패하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정부의 억제책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빠져나와야 할 때도 있고 오히려 들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시각을 알면은 그 정반대의 시각에서 우리가 봐주면 된다고요. 정반대는 아니죠. 좀 다른 시각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올바른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거예요. 마중물. 조금 더 너무 위에 써서 잘릴래나? 마중물이라는 거. 즉, 이런 사이클에서요. 상승점에서 뭐가 오죠? 하락점이 오죠. 이 하락을 좀 더 땡기는 거예요. 하락을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충분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일정 기간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죠. 어차피 올 것을 마중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시 그릴게요. 원래 와야 할 사이클이 이렇다면요. 마중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와야 할 사이클을 정책을 내놨어요. 어차피 올 하락을 마중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마중. 맨날 TV 보시면 나오죠. 마중무의 의미가 있다. 왜 마중을 나갈까요? 여기서 억제책을 써서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면 그 다음에는 추세적 하락에 의해서 이런 식의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상승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임의의 기준점을 잡았을 때요.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 때도 부양책을 써서 뭘 할 수 있냐? 한시적으로 어차피 올 상승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 상승을 앞당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상승 올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그럼 진폭이 작아져요. 이만큼이 나와야 될 원래 진폭이 이걸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나왔어야 될 진폭이 요만큼을 준다는 얘기예요. 진폭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지난 서승환 장관 때 그 얘기 많이 나왔죠. 마중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바꾸거나 하락장을 상승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책은요. 마중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과를 잘 발휘해요. 왜냐? 정책이 시장의 규칙을 따른다고요. 시장의 규칙을 따라서 그 안에서 땡기거나 밀거나를 해준다고요. 시장의 규칙을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거슬리는 정책이 나왔을 때는 거의 이런 식이 돼요. 올라가야 될 걸 갖다가 내 시장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해서 강제로 정부가 내놨을 때는 거의 기존에 올라가야 될 선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상승기 때 억제책을 내놨다가 오히려 더 상승을 한 적도 많아요. 하락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 때도 이렇게 떨어질 건데 상승세 잘못 내놔서 이때 한번 반등시켜 보이면 하락을 더 크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정책이. 그래서 올바른 건 뭐냐? 시장의 방향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미 어차피 올 것을 마중 나가서 땡겨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폭을 주인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진폭을 주인다는 것은 주거 안정의 의미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에는 의미가 커요. 물론 투자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정책의 의도가 마중무의됐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가 문제예요. 왜? 어떠한 시장의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변수를 정책이라고도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건 단기적이고 어떨 때는 장기적이어 볼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시장을 갖다가 제가 그때 2014년도 3년도에 그 다음에 연구해서 시장을 갖다가 2020년, 21년, 22년 쭉 어떤 스케줄 말씀드렸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자. 어차피 대선을 봐야 된다고 한 게 뭐냐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또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시장의 구조 자체를 건드릴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장의 구조를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라 구조를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정책을 누르거나 부양을 할 때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역효과가 발생을 해요. 오히려 하락을 시켜놓는데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상승을 시켜놓는데 더 하락을 한다고요. 이걸 두고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사이클의 지속성 또는 지속하는 것이 사이클을 만든다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지속하지 않는 것은 사이클을 만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더 하락장부터 보자고요. 하락장을 쭉 하다가 제가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사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반등장에서 상승할 때 제가 전세가율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 하나만 두고 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봤는데, 대표적으로 그 지표를 봤던 것 뿐이죠. 자, 공급량 부족이라고요. 자, 사이클 한번 그려보자고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런 거 저는 주로 많이 해요.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요. 다음 단계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요, 뭐가 떨어지죠? 사업성이 떨어져요. 사업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건설사가 공급을 중단을 해요. 건설사가 공급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해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 상승이 발생을 해요. 전세가 상승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했던 갭투자의 투자 원리라는 거에 말씀드렸죠. 전세가 상승을 한다고 하지만 전세가율 상승. 전세가율이 상승을 해요.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면 결국 갭투자의 투자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 높아진 전세가율 자체가 가격의 방어선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 높아진 전세가율이 매매가 실제 거주에 드는 비용이 월세보다 더 적게 돼요. 전세보다도 같거나 더
더 적은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즉 월세 비용이 매매가 아니죠. 자가보다 더 커져요. 그럼 누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죠? 임대업자와 실거주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업자와 실거주가 진입을 하면서 이분들이 무엇을 매입을 하게 되죠? 소형에 매입을 하게 돼요. 그 소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싼 것, 절대 가격이 싼 것, 이걸 위주로 시장이 반등을 스타트해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에 도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을 다 정책으로 막는다고요. 자, 시장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책으로 막는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 반등이 나요. 근데 정부 입장에 보기에는 이 시장 반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융자주 해볼까요? 하면요. 융자를 줄여요. 이 단계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융자를 갖다가 금융규제를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상황이 되면서 소형 싼 것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정체 상태에 들어가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데 융자를 나와버려요. 대출 규제가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건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클 어디서부터 다시 돌기 시작할까요? 가격 하락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죠? 여기 있죠. 사업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돌다가 상승으로 가야 될 게, 여기, 소형 싼 것, 여기서부터 반등을 내서 시장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반등. 반등이 나왔어야 될 사이클이 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건설사가 안 짓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 부족이 심해져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전세 가격이 재차 상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에도 불구하고 자가가 월세가 자가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현상이 다시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임대업자와 실거주가 다시 진입을 해요. 자, 시장이 사이클을 끊는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외부 요인들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 이해를 하신다면은, 정부가 뭐 내놨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정치권에서 무슨 건설이 두들겨 맞아요. 시장에 무슨 영향을 줄까요? 이 탄탄한 고비들을 끊지를 못해요. 이거는 하락에서 상승을 반전을 하는 사이클인데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탄탄해요, 이 고비들은. 이 고비들을 끊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즉,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면 이 하락이 결국은 상승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하락이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하락이 만들어내지 못한다기보다는 이 사이클의 돌 타일 넘어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건요, 이 부분에서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사업성이 하락을 한다고요. 사업성이라는 건 뭐죠?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뭐야? 분양 수익.
이거하고요. 이것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에서 얻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하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급을 중단을 해요. 근데 만약에 분양에서 자, 가격이 떨어져서 분양의 수익도 줄지만은 공사 비용도 준다면 어떨까요? 사업성이 하락을 하지 않아요. 공급을 부족하지, 그래서 건설사가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사이클을 되돌린다는 건요, 연결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뭔가. 하락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이 하락장이 됐을 때 그것이 끊어지려면 뭔가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이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아파트를 짓는 비용 자체가 하락을 해서 아파트를 파는 분양 수익의 하락폭보다 공사 비용의 하락폭이 같거나 크다면은 건설사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공급의 부족이 발생을 하지가 않게 된다고요. 자,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인건비? 인건비 하락 잘 안 나오죠, 근데. 자재값? 자재값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토지 가격. 그리고 제가 지난 하락장 때 항상 뭐 보시라고, 결국은 현재 사이클이면은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항상 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지 가격이요.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만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 상승이 발생하지가 않고 이런 식의 사이클이 돌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 가격의 하락도 물론 무섭지만 근본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토지 가격의 하락이에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이 하락 사이클은요, 훨씬 더 지속적이에요. 이 건설 기간 기준으로 한 5년, 6년의 하락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하락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토지라는 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이고 매매 자체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토지 가격이란 거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7월달 시장 하락을 한다면 토지 가격 하락 꽤 크게 나왔어요. 아마 빌라 쪽이 지시는 분이나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땅 사놨던 분들도 아마 손에 꽤 보이고 그냥 토지 가격이 하락이 나와요, 실제로. 왜냐면 자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소진이 안 된다고요. 짓지 않는다겠죠? 공급 부족이 나오죠. 짓지 않으면은 토지가 소진이 안 돼요. 근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급히 토지를 팔아야 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토지를 갖다가 싸게라도 판다면은 다시 토지 가격 하락에 공사 비용의 하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공급이 나오게 돼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나온다는 건 지속적인 하락 사이클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사이클. 이 사이클은 굉장히 단단해서 이걸 끊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이런
사이클을 끊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좀 심각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정책을 말했죠. 이 고비를 쭉 생각하려보세요. 이 고비를 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도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을 방법, 토지가 있다고 했죠. 사업성이 떨어지면은 건설사가 공급을 중단해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공급을 중단시키지 않을 방법 별로 없어요. 그나마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공공분야, 임대 이런 걸로 하는 경우, 그런 걸로 하는 경우는 공공성 위주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도 지속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좀 또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공급 부족을 막는 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재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가능했다면은 민주당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알죠. 우리나라의 그 공공이 하고 있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재정이 많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사이클을 돌린다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사이클의 지속성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 정부가 이런 정책 내놨는데요. 이제 부동산 팔아야 되나요? 또는 뭐 세계 경기가 이렇다는데요. 부동산 팔아야 되나요? 정부가 팔았는데요. 뭐 작년에 주는 거 보니까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바뀌려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이클이 바뀌지 않아요. 사이클이 바뀌려면 이걸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끊어줘야 돼요. 이건 지금 상승기로 들어가는 사이클인데 하락기로 들어가는